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원치 않는 것이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10초 동안 지금 당신의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빨간색을 찾아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빨간색 볼펜, 소화기, 립스틱, 빨간 장미, 빨간 옷 등 갑자기 눈에 빨간색만 들어오지 않나요? 이 우주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꽃이 지고 열매를 맺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발생하고 하지만 우리의 뇌는 그 모든 것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것들만 눈에 보일 뿐이지요. 머리하러 가는 날은 다른 사람들 헤어스타일만 눈에 들어오고 신발을 사러 가는 날은 신발만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괴로워하고 절망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다면 그 고통은 우리의 모든 신경을 장악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집어삼키면 긍정적인 에너지는 고갈되어 버립니다. 이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반전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내가 원하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리는 것이죠. 어린 시절 저는 가난과 아버지의 술주정, 어머니의 신세 한탄, 답답한 학교의 환멸을 느껴 중학교 때부터 방황과 가출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고1 때 꿈이 생기자 누구를 원망하고 비난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교실에서는 머리 위로 축구공이 날아다니고 선생님조차 제 꿈을 비웃었고 집에 오면 부모님이 싸우는 상황의 반복이었지만 그전에는 거슬렸던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학 진학이라는 1차 목표에 온 신경이 쏠려 있었으니까요. 12년 전 가족과 돈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로 다시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도 그랬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세상은 왜 이토록 불공평한지 한탄하던 저는 꿈 목록을 쓰기 시작했고 그 후로는 그 꿈들을 이룰 기회들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지자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이루느라 바쁘게 살다 보니 불평불만을 얘기할 시간도 없이 12년이 흘렀고 저는 80여 개국에서 70개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이 놀라운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췌장암 말기로 3개월 시한부 진단을 받은 한 독자는 저의 책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봐를 읽은 후 꿈 목록을 쓰셨고 그 꿈들을 이루느라 5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나 바쁘게 그리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아플 때 주저앉아 엉엉 울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구하는 것도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고통이라는 것은 계곡의 급류와 같아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우리를 순식간에 휩쓸어 버립니다. 그 상황에서 왜 물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흐르지 않는지, 왜 이렇게 물살이 거센지,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는지 따지고 원망해봤자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 멀리 예쁜 꽃들이 피어있는 언덕을 바라보며 온 힘을 다해 뛰어가세요. 그 언덕에 도착하고 나서 물길의 흐름을 곱씹어도 늦지 않습니다. 삶이 힘들수록 내가 원하는 삶을 자주 그려보세요.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원치 않는 것들이 눈앞에서 사라지니까요.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에 신경 쓰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곳을 향해 힘차게 한 발짝 내딛는 것이 당신을 휩쓸고 있는 급류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남들이라는 허상 대신 나 자신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세요. 주변 사람들은 벌써 취업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잘만 사는데 하며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남들의 시선이 두렵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다 보면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그 주변 사람들은 누구길래 나만 빼고 다들 잘 나가는 걸까요?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나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추측컨대 주변 사람들은 이들일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예쁘고 잘생긴 부잣집 아이들, 중학교 때는 연예인을 따라하며 트렌드를 주도했던 아이들, 고등학교 때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간 아이들, 대학에서는 좋은 직장에 취업한 아이들, 직장에서는 빨리 승진한 사람들, 결혼하고 나면 배우자와 경제력으로, 아이가 자라면 아이의 성적으로 서로를 비교합니다. 다른 집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데 내 자식이 그렇지 못하면 속상하고 창피하지요. 자식이 결혼하고 나면 노인들끼리 모여 자식,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자랑을 합니다. 자식이 백수 혹은 미혼이거나 결혼을 했지만 자주 연락이 없거나 손자, 손녀가 아직 없는 어르신들은 남들이 자랑할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돌아와 심통을 부리기도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 내세울 게 없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평생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대략 이러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타인을 의식하며 산다는 건 얼마나 피곤한 일일까요? 경쟁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컨베이어 벨트에 놓여진 공산품처럼 내 인생을 남들과 똑같이 찍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걸까요? 그렇다면 20년 전, 10년 전, 5년 전 당신이 그토록 신경 썼던 주변 사람들 중 지금 몇 명이나 연락하고 지내나요? 그들 중 지금까지 당신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는 몇 명입니까? 지나고 나면 부질없는 인연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그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은 마치 머릿속에 남들이라는 실체 없는 유령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존재에 끌려다니는 것과 같아요. 이 지구에 존재하는 70억 인구는 다들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다른 꿈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모든 비교의 기본은 동일 조건인데 굳이 비교를 하려면 나와 동일한 조건 하에 동일한 삶을 살아온 사람과 비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딱 한 사람이 남겠네요. 바로 과거의 나. 이제 유령들 말고 과거의 나를 떠올려 보세요. 예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했고 더 성숙하고 지혜로워지지 않았나요? 당신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잘 살아왔습니다.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충분하고 아름다워요. 그만하면 건강하고 그만하면 행복하잖아요. 일상에서 조금씩의 힘듦은 누구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세요. 어떻게 살고 싶어?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이 상황에서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행복하니? 이렇게 끊임없이 묻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답변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조금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아닌 나 자신만 괜찮으면 돼요.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지세요. 나를, 내 인생을 더 채우세요. 둘째,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세요. 창업을 하고 싶은데 주변에선 다들 공무원 시험에만 목을 매는 분위기라면 나만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지겠지요. 그러면 다른 창업 준비생이나 성공한 창업가들을 찾아다니며 그들과 친하게 지내세요. 주어진 인맥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 역시 25살에 한국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꽉 막혀 있다는 생각으로 한국을 떠났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였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나 꽉 막힌 사람도 자유로운 사람도 있더군요.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영감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당신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어떤 실수나 실패를 하더라도 지지하고 응원해 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당신 역시 그들이 무슨 선택을 하든 응원해 줄 겁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살겠습니까? 남들입니까? 자신입니까? 당신이 그토록 걱정하는 남들은 자기 인생 살기 바빠서 남들의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 실체 없는 유령보다는 나 자신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타인의 시선이라는 허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 그 어린아이를 품어주세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 아이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다가 사랑과 이별, 결혼과 이혼, 성공과 실패와 같은 삶의 큰 전환점에서 그 아이를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지요. 저의 경우는 30이 넘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졌을 때 그 아이를 만났어요. 그동안 여전사처럼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갑자기 그 어린아이가 튀어나와서 사랑을 요구했어요. 날 더 사랑해달라고 상대에게 징징대는 내 모습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상대가 내 기대를 채워주지 않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고 어린아이처럼 소리 지르는 제 자신을 보며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는 나는 합리적이고 성숙한 어른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자신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자기 연민에 빠진 엄마의 애정을 갈구하던 1살의 어린내가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년 전에도 제가 친언니처럼 여기며 친밀감을 나눠온 거래처의 담당자가 바뀌고 새로운 담당자가 사무적인 태도로 저를 대하자 화가 났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지? 하는 마음에 그 담당자를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상담을 받으며 깨달은 것은 저라는 사람은 누군가를 가족처럼 생각하면 무조건 퍼주는 스타일인데 상대방이 이에 감사하지 않으면 화가 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저의 진짜 가족을 위해 오랜 세월 희생해왔지만 이에 대해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사실 새 담당자는 그냥 본인의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저의 해묵은 감정을 그녀에게 투사했던 겁니다. 본질을 직시한 저는 가족과의 관계를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전액 부담했던 부모님의 생활비를 형제들에게 같이 분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내가 엄마 아빠 생활비 책임질게 라는 말은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 얘기를 꺼내기가 어찌나 힘들었는지 몇 달간 상담을 받고서야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가족의 무의식에 제가 사실상 가장으로 각인되었기에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변화였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내 마음속 또 다른 아이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내면 아이의 존재를 아직 만난 적이 없다면 어떤 상황에서 또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불편하긴 한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때문이야 하고 상대를 원망하거나 또는 난 왜 이렇게 못났지 라며 자책하게 됩니다. 정확히 어느 지점이 문제인지 알아야 치료를 하는데 엉뚱한 지점을 붙들고 있기도 합니다. 마치 관절이 상했는데 감기약을 먹는 것처럼요. 그때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내 마음속 거대한 서고를 찾아내야 하죠. 수십여 년간 청소하지 않아서 먼지가 켜켜이 쌓인 거대한 서고의 서랍을 열면 수많은 과거의 감정과 기억들이 튀어나오죠. 어떤 기억들은 곰팡이가 쓸고 썩어 문드러져서 어디부터 건드려야 할지 모르겠고 또 어떤 감정들은 바짝 메말라 있어 순식간에 불이 붙습니다. 이 작업은 참 힘들어요. 우리가 해독을 할 때 명현 반응이라는 게 있어서 몸속에 쌓인 독소들이 장기에서 빠져나와 피 속에 돌아다니는데 평소의 10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 몸 상태가 단기간에 급격히 안 좋아지지만 그 독소들이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 배출되고 나면 몸속이 깨끗해집니다. 감정에도 명현현상이 있어서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고 애써 외면해온 나의 어둠을 마주한다는 것은 참 아파요. 슬프고 화나고 억울하고 수치스럽기도 하죠. 서랍 속에 처박아둔 12살의 내 분노를 5살의 내 두려움을 3살의 외로움을 꺼내 먼지를 털어주고 맑은 물에 씻어주고 태양에 깨끗하게 말려 제자리에 넣는 과정을 수도 없이 되풀이해야 할지 몰라요. 이렇게 과거의 기억들을 헤집어서 과거의 나를 만나고 인지하게 되면 나라는 사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그 경험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발전이지요. 그렇게 내 감정들을 꺼내서 제대로 다뤄주고 토닥여주면 나는 가벼워져요. 이 작업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명현현상 역시 한 번만 겪는 건 아니라 여러 번 겪어야 할지 몰라요. 하지만 조심해서 다루다 보면 고통의 정도가 점점 약해질 것이고 그렇게 응어리진 감정을 해체해서 하나씩 하나씩 내보내고 나면 마음속 그 아이들도 하나둘씩 성장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과거의 아픈 기억들마저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치유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불행의 반대말은 행복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세상이 참 불공평하죠. 부모 잘 만나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 보면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인가 싶고
뉴스를 보면 세상은 온갖 문제투성이 같습니다. 삶이 팍팍해지다 보니 집단별 갈등도 심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근심을 달고 삽니다. 제가 지난 10여 년간 수많은 사람의 고민을 받아보며 느낀 것은 진로, 취업, 연애, 인간관계 등 고민의 종류는 달라도 근본적으로 사는 게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가고 싶은 대학이나 직장에 못 들어가서, 합격하고 싶었던 시험에 불합격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우리 가족이 화목하고 유복했으면 좋겠는데 가난하고 불화가 끊이지 않아서, 매력적인 인기남, 인기녀가 되고 싶은데 인기는커녕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그들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을 실패라고 부르고 자신을 실패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부르는 그것이 실패라면요, 미안하지만 그들은 앞으로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할 거예요. 왜 낙담이냐고요? 원하는 학교, 회사에 들어가고 원하는 만큼의 부를 얻고 모두가 나를 좋아하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건 노력만으로 얻기 힘든 감사한 결과입니다. 일종의 행운이지요. 긴 인생에 걸쳐 봤을 때 평생 실패하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원하는 모든 일이 쉽게 척척 이루어지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죠. 오죽하면 불교에서 인생을 고라고 했을까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갑작스러운 해고, 질병, 사고 등으로 불행의 먹구름이 들이우기도 하고 사랑했던 사람을 잃고 상실감에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일에 오해와 오해가 겹치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어그러지며 돈과 사람을 잃기도 해요. 온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했는데 이를 알아주기는커녕 배신당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면 말이죠. 어쩌면 그 많은 고통들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공평해야 한다는 착각, 모든 게 내 뜻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착각, 남들이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는 착각, 영원히 건강하게 살 거라는 착각. 그 착각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면 이것들이 일종의 마음 감옥이 되어 나를 가두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프지? 왜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라는 생각들로 내 마음만 괴로워지죠. 불행의 반대말은 행복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당연히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고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그럴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은 건강하지만 아플 때도 있고 나만큼이나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고 이 세상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 보세요.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관리에 힘쓰고 돈이 없어 힘들다면 열심히 돈을 벌고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많다면 적어도 내 자식은 잘 키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치유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에게 더 정성을 쏟으면 되겠지요.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때 나는 마음 감옥을 없애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뭐뭐 해서 감사하다 라는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부모님이 날 낳아주시고 잘 키워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고 많은 분들 덕분에 교육도 받고 할 일도 갖게 되었고 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 내가 나라서 너무 감사하지 않은가요? 결국 나와 세상은 그대로인데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방법 어렵지 않지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미 2000년 전에 문제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 라는 진리를 설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지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마음을 바꾸는 일이요. 할 수 없는 일은 남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화가 날 때는 화가 난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요즘 참 화날 일이 많죠. 인터넷을 보면 온갖 비난과 분노의 댓글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버럭버럭 화부터 내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그래서 화를 다루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우선 화가 난 내 마음과 나를 분리시켜 보세요. 화났다, 즉 영어로 I am angry를 직역하면 내가 화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보다는 I feel angry now, 즉 나 지금 화나는 감정을 느껴 라는 표현처럼 감정과 나를 분리시키는 거죠. 감정이 나를 일시적으로 스쳐 지나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화가 난 진짜 이유에 대해 자문자답 해보세요. 표면적으로는 프로젝트에 실패하게 만든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며 화를 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결과 승진에서 밀리고 연봉 인상이 멀어지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무의식에 깔려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승진이 늦어진다고 당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진 않아요. 더 높은 직급과 더 여유로운 생활로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당신의 바람이 실현되지 못했을 뿐이죠. 이렇게 나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셋째, 이 상황에 대해 글을 써보는 것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조목조목 따지고 여기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내가 원하는 결말은 무엇인지, 그렇게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이에요. 그 대안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도 구분해 보세요. 그래도 감정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그 글을 3일만 묵혀두세요. 3일 후에 그 글을 다시 꺼내서 액션을 취한다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저지르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이 내게 화를 내는 경우는 어떨까요?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낯선 사람이나 악플러들처럼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내게 화를 낼 때 그 사람은 내게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냥 화가 나 있는 상태이고
화풀이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의 화에 똑같이 화로 대응하는 것은 마치 그들이 준 쓰레기를 받아쥐고 썩은 냄새를 맡으며 괴로워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내게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그 쓰레기는 빨리 갖다 버리세요. 그냥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며 내 마음을 거두는 겁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보다는 가족이나 상사처럼 가까운 사람 때문에 신경 쓰이고 화날 때가 더 많지요.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마음속으로 분리시켜 보세요. 예를 들면 직장 상사는 동네 아저씨로 어머니는 이웃집 할머니라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들이 화를 내도 저 아저씨 또 화났네. 저 할머니 또 잔소리 하는구나 생각하면 내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바라볼 수 있어요. 상대에게 일말의 기대나 바라는 점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받아요. 낯설게 바라보기는 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에 연결된 줄을 툭 쳐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내 마음의 평정을 찾고 나면 우리는 화내는 상대를 향해 3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시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일 때문에 많이 화나셨죠? 저 같아도 정말 속상했을 것 같아요. 와 같은 말로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헤아려주는 것입니다. 분노를 친밀감으로 바꿀 수 있는 마법 같은 말이지요. 셋째, 거기서 한 발짝 나아가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지낼 때 저희 동네 세탁소에는 매번 짜증을 내는 중국인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하루는 빨래를 맡기러 갔다가 또다시 별거 아닌 일로 신경질을 부리는 아주머니를 보며 저도 화가 난 채로 세탁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 보니 저분도 한때는 예쁘고 발랄한 아가씨였을 텐데 몇십 년을 저 좁은 공간에서 다림질하며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을까 싶더군요. 저는 세탁소에 다시 돌아가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말과 함께 마카롱 한 박스와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놀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다 한참 후 땡큐 라고 답했고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살다 보면 화가 날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화를 낼 수도 있지요. 그럴 때 3초만 멈춰서 심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그럼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지? 뭘 할 수 있지? 뭘 할 수 있지? 그렇게 호흡을 가다듬고 생각을 집중시키면 큰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면 밖에 나가 미친 듯이 뛰며 운동을 하거나 노래를 크게 부르며 분노 에너지를 발산시키세요. 마음이 한결 나아질 거예요. 내 마음을 촉촉하게 샤워해 주세요. 우리는 흔히 행복이라 하면 돈이나 명예, 성취, 아름다운 옷이나 화려한 파티와 같은 감각적인 행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많은 성취를 이룬 똑똑한 사람들 중에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없는 것만 쏙쏙 찾아내거나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불행해하는 헛똑똑이가 많지요.
저도 원래는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오랜 시간 너무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서인지 어머니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면만 귀신같이 잡아냈습니다. 돈이 없다고 걱정을 하다가도 돈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길까봐 미리 걱정을 하던 사람이었지요. 제가 뚱뚱해서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냐고 걱정을 하던 어머니는 제가 살을 빼서 나타나자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잔소리를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을 빼면 어떡해. 얼굴에 주름 생길 텐데. 너 여기서 더 빼면 안 된다. 너무 말라서 없어 보여. 어머니의 그런 면이 싫었음에도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 역시 부정적인 면을 포착하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마음챙김 수행을 하며 제 자신을 가다듬습니다. 우리가 매일 샤워를 하듯 108배 걷기 명상, 요가를 하면서 마음 샤워를 하는 것이지요. 바쁘다고 일을 소홀히 하면 수십 년간 살아온 습이라는 게 있다 보니 마음에 때가 끼는 느낌이 들어요. 별일 아닌 일에 분노, 억울함, 질투, 열등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스멀스멀 올라와 어느덧 저를 가득 채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때가 좀 많이 꼈다 싶으면 며칠간 절에 가서 마음을 목욕하고 옵니다. 조용한 산사와 자연 속에서 깊게 호흡을 하며 해묵은 감정들을 비우고 오는 것이지요. 마음 샤워를 하고 나서 고요한 상태가 되면 마음으로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 봅니다. 세다 보면 감사한 것들이 참 많아요. 우선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가족들 모두 무탈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배우자도 있고, 할 일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떠올리다 보면 과거의 수많은 인연까지, 그리고 나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들과 우주 만물에게 감사의 마음이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아예 저만의 108 감사문을 적고 녹음한 것들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108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나면 마음속에 행복과 충만함이 차오릅니다. 얼마 전까지 고민했던 모든 것들이 부질없어지며 사는 게 뭐 별거 있나 하며 여유로운 마음 상태로 돌아가지요. 미워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에게도 그들도 힘들었을 거야 하며 너그러워지지요. 그렇게 꼬여있던 내 마음을 풀고 나면 세상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명상이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꼭 가부좌를 틀고 제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아침에 일어나거나 밤에 잠들기 전 유튜브에서 명상음악을 틀어놓고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좀 더 제대로 해보고 싶다면 가까운 요가 스튜디오에 가는 것도 방법이지요. 기왕이면 요가를 운동으로 접근하는 선생님보다는 수행이 된 분을 찾아보세요. 명상이나 마음 공부하는 곳도 찾아보면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 겁니다. 명상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 그리고 해가 뜨고 질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잠들기 전 우리가 접하는 것이 우리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아침에 일어나 우리가 하는 것들이 우리의 하루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전에 휴대폰을 비행 모드로 맞춰놓고 명상음악을 듣거나 좋은 책을 읽으세요. 내가 잠든 사이 내 무의식 속에서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가까운 절이나 교회에 가서 신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템플스테이는 제가 늘 추천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힐링이고요. 교회나 성당에서 주최하는 피정 또한 좋습니다. 아니면 혼자 나만의 공간에서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지요. 어지러운 내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 고요한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면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저 고맙고 또 고마운 인생입니다. 나를 신처럼 여신처럼 받들어 모셔요.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어떤 사람은 나를 여신 대접하고 어떤 사람은 하녀 취급할까? 몇 년 전 사랑 때문에 마음이 무척 추웠던 시기에 제가 했던 고민입니다. 그때는 제가 운이 나빠서 저를 함부로 대하는 나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여신처럼 대할 때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나를 여신처럼 대접했고, 나 자신을 하찮게 취급하던 시기에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나를 하녀 취급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를 만났을 당시에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영혼이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겉으론 씩씩하고 강한 사람이었지만 속으로는 무척 외로웠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천덕꾸러기 하녀인 저를 공주로 만들어줄 왕자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녀짓을 하면 할수록 그는 저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가 최소한의 선조차 지키지 않게 되자 저는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고 결국 그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랜 치유의 시간을 거친 후 저는 나 자신을 좀 더 대접해 보기로 했어요. 8평 원룸에서 대충 인스턴트 음식을 먹던 라이프 스타일을 정리하고 30평대 집으로 옮기고 나를 위해 정성껏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매주 마사지를 받고 야외에 나가 산책을 하며 좋은 기운으로 나를 채웠습니다. 타인의 무리한 요구에도 노라고 말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저는 훨씬 더 여유로워졌고 더 이상 저를 구제해줄 왕자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죠. 그렇게 제가 스스로를 여신처럼 대접하자 휴대폰에 제 번호를 여신님이라고 저장하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스스로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했지요. 신을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 예수님, 부처님, 알라님 등 누가 됐든 우리는 그들을 절대적으로 믿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신이라 생각하고 스스로를 절대적으로 믿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어떨까요? 하늘에도 신이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신이 있으니까요. 누군가 나의 신을 모독하면 질색하며 반박하듯 누군가 나를 모독하면 이를 정정해 주세요. 우리가 신에게 끊임없이 감사 기도를 드리듯 자기 자신에게 감사할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보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듯 자기 스스로에게 꼭 이룰 수 있다고 되뇌어 주세요. 우리의 일상도 바꿔보세요. 절이나 교회처럼 내 공간을 정갈하게 유지하며 공간에 대한 예의를 갖추세요. 나만의 신전을 만들어 내가 좋아하는 그림,
장식물, 사진 등을 놓고 초와 꽃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채우세요. 가급적이면 깨끗하고 건강한 유기농 음식을 드세요. 유기농 음식이 비싸서 부담스럽다면 먹는 양 자체를 줄이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나만의 고요한 시간을 만들어 명상을 하거나 나 자신에게 감사를 바쳐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마사지를 받거나 반신욕을 하면서 나 자신을 최대한 대접해 주는 것도 좋지요.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거나 일광욕을 하면서 태양의 기운을 내 몸 가득 충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도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인도의 인사말 나마스테는 내 안의 신이 그대 안의 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 안의 여신을 존중하는 만큼 그들의 신도 존중해 주세요. 궁극적으로 너와 나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모두 하나의 존재로 이어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나 자신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신처럼 여신처럼 받들어 모신다면 어둠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전구가 켜지듯 당신의 내면이 밝아질 겁니다. 고요함과 평화가 부정적인 감정들을 희석시킬 겁니다. 점점 세상을 향한 사랑이 커지고 타인에게 너그러워질 겁니다. 당신의 삶은 달라질 거고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될 겁니다.